전체적인 그 주제가 질문 및 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끼어들어서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나에게 만약에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55분 동안은 적절한 질문이 뭘까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한참 뉴스에 떠돌던 기자들도 하지 못하는 질문. 왜 우리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다 사라지는 걸까?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이제 질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질문든지 하렴 이라고는 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질문이 뭔지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 네 글자인 이런 것에 또 서울시 교육청에 그런 것처럼 질문이 있는 교실 그러니까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과제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질문이 정작 뭔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보면은 질문하는 구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그래서 과연 우리한테 질문 있는 교실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또 한편 그냥 이런 걸 모르더라도 질문 하나만 잘 함으로써 삶이 바뀌는 사람 많잖아요. 내 개인이 달나라로 가는 또는 우주로 가는 로켓 만들면 안 돼? 이런 질문하면 아까 기세령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잖아요. 남이야 뭐라든 간에 자기의 세상을 원하는 자기 욕망의 세상을 그 질문 하나로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제임스 라이언인가 뭐 그런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뀐다. 뭐 이런 말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질문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는가? 이거를 좀 깊이 다시 한번 또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리학적인 그런 바탕 또는 일상적인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질문에서는 상대방이 뭐라고 할 때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한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질문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의 핵심, 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걸 딱 물어보는 것도 뭐 질문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질문인 거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또는 음, 어, 아,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를 캐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유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죠?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런 질문도 좋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뭐 이런 따위의 질문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꼭 토론 공부가 아니더라도 탐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매우 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교실에서는 이런 질문뿐만이 아니라 좀 더 탐구적인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질문이 이제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뭘까요? 권진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입으로 입으로 전달하는 궁금증? 입으로 전달하는, 네. 네, 좋습니다. 박인보 선생님은요? 일단 질문이니까 뭔가 물음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질과 양 할 때 그 질적인 그래서 뭔가 좀 질적인 것이 담겨 있는 물음 그래서 양질의 물음 뭐 이런 것들로 보통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기사 선생님은
여기 채팅창으로 안 올려졌습니다. 자, 채팅창에 올리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주겠습니다. 네,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서는 우리가 얘들아 질문해 그러면 질문이 바로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질문이라고 하는 어떤 과제를 던져서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사실은 질문을 만들려고 해서 질문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저절로 호기심에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물음이 머릿속에 생기고 그러한 물음을 언명, 말로, 글자로, 문자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질문인데 박윤보 선생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수많은 물음 가운데 우리가 탐구적인 질문이라고 할 때는 질적으로 어떤 것이 담겨 있는 물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엄마 이게 뭐야?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엄마 저게 뭐야? 이것도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질문이지만 여기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이런 어떤 질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물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통 이제 학급에서 그림책 읽고 질문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질문은 뭐 사실적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적 질문이다, 추론적 질문이다, 적용적 질문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 말을 할 때 그냥 독서 퀴즈와 같은 그런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이들은 정말 궁금하지 않은데 질문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답이 있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나오는 그 반대편의 물음을 아이들은 질문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질문은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탐구라고 하는 건 깊이 묻고 따져보는 것으로 그런 대상으로서의 질문은 그런 사실적인 질문, 기억에 의존하는 질문, 정답이 뻔히 있는 그런 물음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궁금해야 하죠. 몰라서. 추론을 제대로 못했거나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영희는 누구와 놀았나요? 그게 궁금할 수는 있죠. 그게 물음일 수도 있고 그게 질문일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라고 할 때 적어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뭐 위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벌어질 수 있는 양태를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머무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수준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은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데 대부분 처음에 묻는 질문은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는 이제 범주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다음에 질문에는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부분 추론적인 질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물어 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걔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 나름으로 답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유에 해당되는 그 아이가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서 다른 사람이 보태고 발전시켜서 공동지성으로서 더 나은 것으로 나은 어떤 답, 나은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런 거를 추론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적용적인 질문, 답이 없는 질문, 이렇게 또 토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좋은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우리가 얘들아 질문이 뭐야라고 질문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질문 만들어봐. 그래서 저는 질문을 그렇게 애들한테 질문 만들기 이제 그 연습을 2시간 시키거든요. 그러면 질문이라고 할 때 좋은 질문은 어떤 걸까요? 좋은 질문이란 권진아 선생님. 생각의 폭을 넓게 해주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것. 네. 네. 박인보 선생님요? 아까 김택신 선생님도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진짜로 궁금해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질문 있잖아요. 네. 전 그런 질문이 좀 좋은 질문으로 생각되더라고요. 네. 네네. 자,
여기 기세령 선생님 제가 여기다 쓰라고 것 제가 놓쳤어요. 기세령 선생님의 질문이란 말 그대로 궁금증, 물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세령 선생님의 좋은 질문이란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질문이란 이런 것 같아요.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질문. 배경 지식,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이들마다 배경 지식이 매우 다양하고 관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는 질문. 그런 것이 나누어지게 할 수 있는 질문.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 여기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본질적인 질문, 이제 철학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지만 이제 뭐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한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절차적인 질문.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연필입니다. 끝. 추론적인 질문. 영희는 누구와 놀았나요? 철수와 놀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골목에서 만나서. 이런 따위의 질문이 아니라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인 생각이에요. 절차가 있는, 흐름이 있는, 과정이 있는 생각들의 그 한 덩어리를 우리가 사고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묻고 따지게 되는 그런 질문. 그다음에 관계를 나아지게 하는 질문. 또는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답이 없다. 정해진 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죠. 계속 나아지고 보태지고 또 멤버들의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어떤 그 공동체가 포함해 있는 어떤 전통이나 가치, 배경 지식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런 답들이 나오겠죠. 계속 찾아야만 되는 것. 이런 질문을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 말고도 이제 뭐 마음을 뭐 그림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도 있을 테고 뭐 이제 이런 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더 뭐 한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탐구를 일으키는 질문 요 정도쯤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비난이나 어떤 책임 또는 자존심 같은 것들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또 정치적인 그런 나를 세울 필요가 없는 그런 필요가 없는 또 우리가 삶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떤 긍정적인 탐구가 필요한 질문 이런 것들이라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질문이고 그런 아는 것과 토론하는 것과 자기의 삶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는데 기세랑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하는 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리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보탤 그런 거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철탐공,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 하는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이렇게 모둠끼리 하나를 정하고 전체 질문이 나오면 그걸 다시 다듬는 그런 일련의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나의 그 토론거리를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절차인 것 같아서 그거는 여기서는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네, 혹시 더 보태고 싶거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에 약간 예시 같은 것들 아까 쭉 들어주셨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저도 이제 철탐공이나 이런 저런 거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질문이 하나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되어 있는 연쇄적인 어떤 반응으로서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마음을 움직인다던가 탐구를 일으킨다던가 뭐 그다음에 서로를 위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간다든가 그런 식의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질문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똑똑 떨어진 건 없죠. 다 연결되고 관계가 더 낫게 하려고 그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런 것들인 질문일수록 훨씬 더 고급진 질문이고 두고두고 탐구거리가 되고 두고두고 인구의 회자되는 질문일 테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들 가운데 이제 논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논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가 잘 훈련된 친구들이라면 논제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들 가운데 이제 논제라고 할 때 이 논제는 토론 또는 논술의 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줄여서 논제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때 논제가 토론의 주제일 때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탐구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잡담과 그다음에 토론과 그 사이에 토론에 좀 더 가까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토론은 디베이트적인 쟁점을 가지고 승패를 겨루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토론이라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토론이란 말이 지난번도 이제 얼핏 말씀드린 적인데 이때 토가 토벌할 토이거든요. 토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다, 죽여 없애는 거야. 거의 씨를 발려버리는 그런 의미의 토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디베이트를 한자로 토론이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토론하는데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과서에 토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토론과 토의가 대립된 어떤 개념인 것처럼 하는 그 5개념이 아직도 교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씻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장학 자료를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만들면서 토론이 자꾸 토론이라고 하니까 전 이제 묻다풀이라고 애들한테는 가르치는데 묻고 따지고 풀어낸다라고 가르치는데 토론하니까 제가 아예 설명할 때 넓은 의미의 토론이 있고 디베이트와 같은 이런 토론의 한 종류로 이렇게 대립적인 토론으로서의 디베이트인 토론이 있다. 협의의 좁은 의미의 토론이 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자꾸 묻다풀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가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토론의 종류 우리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대립식인 그런 논제를 다뤄야 되는 토론도 있고 수렴형인 경우도 있고 확산형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심화형도 있고 퍼즐형도 있고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에 따르면 어서 오세요, 하은주 선생님.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토론과 전문성 교수님이 뭐 86가지인가 뭐 그것에서 더불어서 제가 만든 것도 7, 8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은 100가지도 넘는 토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토론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전부 이거냐 저거냐 식의 쟁점만을 논하는 토론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토론의 주제라고 할 때 이 토론의 주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정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토론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디베이트적인 이거냐 저거냐를 가르는
그런 의미로서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일단 정리를 하고 좀 더 다른 토론은 또 그때 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 토론에서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정형 토론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거가 이제 디베이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디베이트라고 할 때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그 독특한 어떤 그 성질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논쟁성이겠죠. 이거냐 저거냐니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못하냐 뭐 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논쟁적인 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쟁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입증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입증의 책임이 있으면 그 반대쪽에는 또 반대쪽에는 아니든 간에 반박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달 책임이 있어요. 왜? 토론이라는 건 지네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사람들, 심사자든 그 밖에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지네들끼리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것이 전해져야지 되기 때문에 전달의 책임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논제의 어떤 특징들을 또 살펴보면은 이런 거가 있어요. 일단 당연히 논쟁성은 논제예요, 논제. 그 토론의 주제 잡는 것의 특징. 그러면 디베이트를 하려고 할 때에 아이들이 논제를 정한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여기에 담겨야 되겠느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논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뭐 당연한 거고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제에 두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아이디어만 딱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 중심 생각이 하나여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죠. 이게 논제를 딱 보면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네. 찬성 쪽에 더 유리하네. 또는 반대 쪽에 더 유리하네 하는 거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것이 중립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렇게 언명되면 좋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가 되냐면은 용어 선택이라든가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그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현안 문제. 이때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정치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른들의 세계, 정치는 뭐 애들까지 다 미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학급에서 일어나는 현안 문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이것이 뭐 옛날 고구려 쪽의 시절의 이야기라든가 먼 미래의 이야기라든가 나의 삶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일수록 아이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긍정 측이 바라는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있다면 찬성 측이 바라는 결론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랑. 네. 그래서 논제를 딱 보면은 지금 이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결론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가 그게 언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휴대폰을 예전에는 학생들이 갖고 오면 다 이제 걷거나 이제 못 쓰게 했잖아요. 아예 학교에 갖고 오지 말아라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찬성 측에서 뭐라 그래? 그게 그냥 흘러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이의 제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죠. 초등학생의 휴대폰 허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허용을 해라 이 뜻인 거예요. 허용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의 결론인 거죠.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휴대폰을 너도나도 다 써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거 휴대폰을 쓰지 말도록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식으로 진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찬성 측에 바라는 거가 되죠. 그래서 논제를 딱 보면은 이때 찬성 측이 바라는 거가 이게 풀어주라는 뜻인지 막으라는 뜻인지가 딱 그게 결론으로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반대를 해야, 그러니까 금지해야 되는데도 막 그 허용 쪽으로 가고 허용해야 되는데도 막자 그러고 막 이게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그런 거를 본다면 니네들은 뭘 바라니? 니네들이 바라는 결론이 뭐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논제를 다듬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부정형으로 하는 거예요. 뭐뭇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찬성측의 결론이 되니까 뭐예요? 해야 된다가 반대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꼬이겠어요. 자기가 말하면 이게 뭐지? 듣는 사람도 이게 뭐지? 그래서 부정형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그 평서문 형태로 할 것이냐, 의문문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평서문으로 해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애들은 답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뭐뭐 한가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하는 걸로 우리 예전에 그 토론 연구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베이트에서의 그 논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잣대로 삼아서 이 논제가 제대로 잘 구성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묻고 따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토론, 묻고 따지기가 되는 거예요. 탐구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하나가 뭐가 돼요? 절차적인 사고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잣대를 가지고 기준에 입각해서 요런 거가 제대로 됐는지를 다듬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아이들한테는 사고 능력을 키우는 그런 또 하나의 탐구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되게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토론에는 어떤 종류, 어떤 갈래가 있을까? 이제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디베이트 토론에서. 여기는 그냥 세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논제가 있겠죠. 사실 논제는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존재가 이냐 아니냐, 있었냐 없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도구를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 뭐 이제 그 휴대폰 꺼내서 뭐 검색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도구 활용을 해서 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거나 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만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정 토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이 되지만 그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냐, 진범이냐 아니냐, 위작이냐 가작이냐 이렇게 하는 데서는 중요하지만 교육 토론에서는 참 그거 밝히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좀 안 하죠. 자칫 잘못하면 멀쩡한 아이를 도둑으로 몰거나 범인으로 몰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좀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 논제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야말로 좋다, 좋지 않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따위인 거죠. 허용해야 된다,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살짝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들이면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 짝 바꾸는 거 엄청 예민하잖아요. 짝은 학생들끼리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끼리 바꾸는 거를 얘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해준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짝은 선생님이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다면 어때요? 현실은 지들끼리 막 앉고 싶은 대로 앉으니까 이 불협화음이 많고 뭐 기울어지고 모든 활동도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그 현실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찬성 측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짝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론, 그러니까 가치 논제 같은 건 어떤 신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것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책 논제라고 하는 거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 정책은 그야말로 정치인 거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대상으로 삼는 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논제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짧게라도 한번 우리 해보자.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할지언정 그래 너희들의 결론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 삶과 맞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토론이라는 걸 훨씬 더 진지하게 하고 왜? 나의 삶을 바꾸니까. 네. 그리고 또 안 되면 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를 고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념이라든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은 그야말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고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떤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사태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 신념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이 전혀 다르게 됐다. 그러면 어느 것이 참인 나일까요? 당연히 실존이 앞서는 거 아닐까요? 내 속에 있는 신념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야, 나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여느 때 막 모든 아이들한테 자기의 어떤 신념이라고 막 내세우고 다녔어요. 근데 얘가 막 그냥 별로 화낼 것도 아닌데 가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걸 딴 사람이 봤어요. 이거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지가 욕한 거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욕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욕을 하는 사람일까요? 싫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욕을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념보다 행동, 실존이 앞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식에서도 내가 나가라도. 그래서 이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식의 논제를 다룰 때는 선생님이 그거를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곧 빼빼로 데이가 될 텐데 그때도 이런 이태원 사태와 더불어서 한 번쯤 해보면 정말 옛날에 막 빼빼로 데이를 갖고 와서 난리를 쳐서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니네들이 빼빼로 데이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한 다음에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선생님은 너희들 걸 다 모아서 이거를 박스에다가 담아서 우리 동네에 저기 노인정에다가 우리 회장단들 대표로 해서 들려서 보내겠다. 그런데 애들이 진짜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래서 말없이 걔네들 걸 잘 모아서 기증을 해라 라고 해서 박스에다 해가고 포장해서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문정에서 그런 일 5년 동안 5학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걔네들한테 제가 사탕을 줬어요. 대신 우리 반 모두가 사탕을 먹었죠. 요즘이라면 엄마들이 어떻겠어? 선생님이 아이들의 물건을 갈취했다 또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